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자, 여기서 이제 근평의 이제 경향 변화를 얘기했었어요. 전통적 근평은 단지 근평을 통해서 상벌 수단이었다면은 현재 근평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자? 임상적 접근에 불러요. 이 의미는 능력 발전 3자 이런 능력 발전 3자. 근평을 단순하게 징벌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능력 발전 3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평 용도 자체가 상벌이 문제가 아니라 상벌도 있지만 능력 발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타당도의 측정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용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정 방법 갈게요. 자, 근평의 평정 방법은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도표식입니다. 이 도표식 평정은요, 평정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쓴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점을 보면은 평정이 쉽고요, 간편해요. 그 다음에 평정 결과가 하나의 도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요, 평정 요소의 합력 선정이 어렵고 등급의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며 평정이 임의적이고 연쇄 효과, 집중화, 간대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근평이 도표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나서 이해한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752쪽 가보세요. 한참 넘겨야 돼요. 한참 넘기면 752쪽에 가면은 근평이 공무원 성과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항목이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근무 실적 평가 50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 50점. 이렇게 해서 50점 두 개가 있죠. 5대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보면요. 자, 기획력, 의사 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평가 등급이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간단해요. 그냥 표 하나에 그냥 체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평이에요. 그럼 이때 평가 요소가 뭐냐라는 거 잠시 봤어요. 이거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742죠. 평정 요소가 합력 선정이 어렵다, 임의적이다, 등급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예컨대 우리 앞에서 봤던 창의성, 협조성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이 5개의 단계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수우, 미, 양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명칭을 이제 탁월, 우수,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럼 도대체 우수하고 보통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마다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이 정도를 가지고 탁월하다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주관적, 임의적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제 배분법이 있습니다. 강제 배분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집중화,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다시 뒤에 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이제 여기서 강제로 할당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행태 기준 척도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은요 도표식 플러스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고 부릅니다. 중요 사건 기록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브스트법이라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체크리스트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이 미국에서 프로브스트가 고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체크표로 이해하시면 돼요. 체크표. 우리 체크표에 보면은 했다 안 했다, 청소했다 안 했다 이거죠.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열법이라고 있어요. 서열법은 우리가 순서를 매길 때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쌍상위 비교법, 대인 비교법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비교를 하는 방법은 항상 어때요? 소규모밖에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열법의 단점은 어디다? 작은 집단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뭐 이 안에는 대인 비교법도 있고 상상 비교법도 있어요.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쭉 가고요. 다음에 평정 주체에 따른 분류. 감독자 평정과 다음 평정이 있습니다. 다음 평정을 집단 평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과거에 썼던 방법이 MBO 방법이 있어요. 목표관리법은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2005년도까지 이제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평정에 착오로 갑니다. 평정은 기본적으로 근평은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착오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항목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을 다 봐야 되냐 물으면요. 결론은 뭐냐면 다 봐야 돼요. 왜 다 봐야 되냐 하면 시험에서 그동안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관대와 집중화가 있어요. 이건 뭐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점수를 잘 주면 관대하고, 그 다음에 집중화란 말은 중위치에 다 몰아넣으면 집중화 되겠죠? 그럼 관대와 집중화를 하면은 근평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강제 배운법을 사용한 거죠. 관대와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강제 배운법이라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연쇄효과가 있어요. 연쇄효과를 다른 말로 헤일로 이펙트 또는 후광 효과를 불러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평정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평정요소. 자, 하나의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줄 때 이걸 이제 헤일로 이펙트 또는 후광 효과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봤던 것이 뭐죠? 뭐 창의성이 있다, 기획력이 있다, 협상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예컨대 협상력에서 탁월을 줬어요. 그럼요, 다음에 추진력에서도 어때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에 느꼈던 잔상이 다음에 영향을 줄 때 그걸 연쇄효과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이핑이 있습니다. 상동적 오차를 부르죠. 이건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을 얘기해요. 자, 차이점은요, 연쇄효과는 아주 짧은 기간에 형성된 잔상입니다. 반면 스테레오타이핑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걸 얘기하죠. 오랜 기간에.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타입이란 말은 유형을 얘기하죠. 타입 A 타입, B 타입 할 때처럼. 그러니까 유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형 화이차고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장기간에 걸친 것이다 해서 앞하고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오차란 말은요, 논리적 상관관계예요. 논리적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것을 얘기한다. 통상 우리가 뭐 이제 기억력이 좋으면은 학습 능력도 높을 것이고 기억력이 좋으면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요, 현실적인 거하고는 거리 먼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다? 상관관계에 있을 뿐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에 규칙적 오차와 총계적 오차가 있어요. 규칙적 오차란 말은 일관성 있는 오차를 얘기해요. 일관성 있게 잘 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항상 잘 주거나 항상 못 주거나 이걸 항상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걸 일관성 있는 착오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계적 오차가 있어요. 이것은 일관성 없는 착오를 얘기합니다. 바꿨으면 불규칙적 오차를 얘기해요. 규칙성이 없는 것이다. 들쭉날쭉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대비적 오차라는 말은요, 직전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자신하고 비교할 때 대비적 오차라 부르죠. 그래서 항상 잘 한 사람 뒤에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표가 나게 돼 있죠. 표가 나죠. 그러니까 앞에 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참 잘 끼어야 돼요. 운 또 운이에요. 운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잘 부르는 사람 뒤에 따라 부르지 마라 이거잖아요. 영향받는다. 영향받는다. 그래서 항상 뭐죠? 노래방에 가서는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제일 먼저 부르면 돼요. 그럼 아무도 평가할 수 있는 비교의 기준이 없어져.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거나, 아니면 다 부르고 나서 지쳐갖고 이제 별로 안 들을 때쯤 하거나.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스트레스예요, 살 때면. 사는 것도. 자, 다음에 갈게요. 시간적 오차. 시간적 오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쓴 것은 근접오류예요. 근접오류. 시간적 오차는 두 가지 있어요. 최초 효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막바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최초 효과와 막바지 효과가 있는데 이 막바지 효과를 근접오류라 불러요. 최초 효과라는 것은요, 첫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첫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은 최초 효과고, 우리가 처음에 첫 이미지에서 잘 주면 끝까지 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막바지 효과란 말은 근접오류를 얘기합니다. 여지껏 잘하다가 최근에 왔고 갑자기 있죠. 최근에 와서 평정 전날 나쁜 모습을 보였다. 이러면요, 근접오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독립된 평가센터를 설치하거나 또는요, MBO 또는 중요 사건 기록부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것 좀 엔더라인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적 오차를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뭐였다? 독립된 평가센터의 설치 또는 중요 사건 기록법의 가미죠. 자, 이거 외에도 선택적 지각, 기대성이 차고, 근본적 규속이 차고, 유사성이 차고, 귀인적 편견, 피그말리온, 아유 참 많이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죠 차고가 있다라는 얘기. 자, 다음 우리나라 평정 갈게요. 자, 현재 근평이라는 부분이 2006년도 변경되고 난 뒤에 2013년도 한 차례 더 변경됐어요.
2013년도 변경된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계약직이 사라지고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게 약간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큰 틀은 변화가 아닙니다. 자, 현행 근평은요, 두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4급 이상, 하나는 5급 이하, 두 개입니다. 4급 이상을 성과 계약 등 평가로 부르고요. 5급 이하를 근무 성적 평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보면요, 제일 많은 방식은 어때요? 5급, 6급 이하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5급, 6급 이하 이렇게 부르는데 근평은요, 그게 아니고 4급 이상, 5급 이하 이렇게 분류를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본다? 중앙정부의 행정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4급의 보직이 바로 뭐였다? 과장이다, 과장. 그러니까 과장 이상의 평가는 과에 대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 이상에 대해서 뭐 본다? 성과 계약을 보는 거예요. 성과 계약 등 평가. 반면 과장 미만에 대해서는요, 근무 성적 평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이하는 보통 근무 성적 평가를 불러요. 자, 차이점은 이런 직급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따른 차이나 회수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 계약은 연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가는 1년에 2차례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 확인자가 있어요. 보통 평가를 할 때는 평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 직근 다시 상위의 감독자가 확인자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평의 절차 볼게요. 근평의 절차. 제일 먼저 성과 면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음 페이지. 평가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는데, 공개에 대한 것도요,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평은 과거에는 다 비공개였어요. 비공개하다가, 이것을 이제 공개했고요. 공개한 것은 요청에 의한 공개였어요. 요청을 공개하다 다음에 당연 공개로 바뀌어요. 이거는 요청이 없어도 공개한 거예요.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공개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와서는요, 평정자뿐만 아니라 확인자까지 공급합니다. 평정자, 확인자까지 모두 공개한 형태를 통해서 공개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위에 평가한 사람이 평가자예요. 어떤 평정자가 있어요. 그럼 평정자 위에 있는 사람이 확인자가 되는 거죠. 확인자가 되죠. 근데 얘와 얘는 비중이 5대5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평정자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2차는 뭐가 한다? 확인자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확인자는 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평정자에 속한 사람 일반적으로 누가 된다? 과장이 많이 될 겁니다. 과장이 과언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국장급 되겠죠, 그럼요. 그럼 국장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럼 누구 도움을 받는다? 인사 담당한 사람들, 인사과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사과에서 보고서 같은 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구죠? 이분의 생각이 또 있거든, 이분 생각. 이분이 있어요, 저 위에, 이분.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치단체면 누가 된다?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 평가할 때 가능한 높은 점수를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직근 상관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평가에 대한 내정을 할 때 여기 영향을 좀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좀 변화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 있다? 이쪽이 불투명해지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얘만 공개하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개하자. 말하자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공개한다는 말은요, 반드시 뭘 말한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이퀄 무슨 의미? 이의 신청 허용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있죠. 조정 신청을 한 번 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이 어때요? 구조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요, 자꾸 적극적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굳이 있잖아요. 위에서 뭐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했지만 좀 어디 사람들 그랬나요? 따지고 들어가지 이것도. 자, 이렇게 해갖고요. 성과 계약 등의 평가에 대한 이제 규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이제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급 이상의 성과 계약 등 평가 있습니다.
성과 계약 등 평가에 대한 내용은요, 자세하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가 봅시다. 근무 성적 평가는요, 현재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요, 자, 평가 시기 연 2회하죠.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은 두 가지가 있죠. 평가 항목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근무 실적. 두 번째, 직무 수행 능력. 이건 이미 개념에서 정의했잖아요. 개념적 정의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의 평가의 방법 위원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임기제는 뭐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요. 자, 쭉 진행합시다. 754쪽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도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죠. 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장관과 차관이 실국장 사이에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요. 실국장은 다시 어때요? 과장 사이에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체계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탑다운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앞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합시다. 자, 금평은 감독자 평정과 다음에 평정 이렇게 두 가지 나눌 때요. 감독자 평정은 방금 얘기했던 상관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상관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쪽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단면 평정이라 부르기도 해요. 단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정자 확인자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평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평정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다 해서 이걸 집단평정이라 부르고요. 집단평정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 해서 360도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전통적 평정이 방금 얘기했던 감독자 평정이에요. 전통적 평정이었고 이쪽은요 다양한 각도에서 하자. 즉 상관이 부하를 평가한 이런 각도로 우리가 단면 평정 또는 감독자 평정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상관도 하고요. 직장에서 동료도 하고 부하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나 민원인도 하고요. 그 다음 자기도 자기 걸 평가해요. 그래서 이걸 360도 피드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각도가 전 각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방위적 평가로 불러요. 전방위. 동서남북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방위적 평가. 방위이라 방위. 전방위. 모든 각도에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을 평가하면요. 자, 장단점이 있겠죠. 전통적 한쪽 각도에서 하다 보니까요. 객관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문제된다. 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여러 각도에서 하니까요. 첫째, 객관도가 개선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요. 방향 따라서 장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첫째, 자, 자기가 평가하면요. 능력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고객에 대한 충성이 높아질 것이다. 종래 상관에 대한 충성도에서 고객지향적 개념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로부터 평가받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개발하게 할 것이다.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료로부터 평가받는 과정에서요. 인간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봐요. 인간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자기중심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파트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단점으로 바꾸면요. 첫째,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가시적 행정이 나올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할 것이다. 남에게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안 할 것이다. 가시적 행정. 세 번째, 부하로부터 평가받는 과정에서 계층제 조직에선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전통적 조직과 계층적 조직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동료의 평가를 받는 건 좋지만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뭐가 나온다? 인기 투표적 성향을 띨 것이다.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가 나올 것이다. 사실상 뭐 대표적으로 인기 투표가 경향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여러분 대학에서도 똑같습니다. 대학에도요 요즘 어때요? 교수 평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성적 하기 직전에 교수 평가할 때 거기 뭐 항목이 역시 똑같이 5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교수님들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좀 잘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보면 이제 그 하나씩 이제 팩토라 쓰는 친구 있어요. 남들은 4점 주고 5점 줬는데 혼자 1점을 계속 줘. 아, 나중에 보면 진짜 막 화가 나.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친구를 F 주지 않고 묶어두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이렇게 주면 다음에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안 주고 싶어. 그래서 다음에 맨날 속을 새긴 거야. 다음에 너 무조건 F야. 다음 무조건 F야. 왜냐면 출석도 안 빠지고 과제물도 안 내고 시험도 부시하게 쳤는데 어떻게 점수 줘? 그래도 이제 F 주지. 그래도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잘 주고 잠깐 노력하거든. 웬만하면 뭐야? 난 관대화 경량이 나오거든. 관대화 경량 나왔고 F 줄 것보다는 B 플러스는 주고 싶은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C라도 좀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평가에서 얘는 이렇게 반대로 달렸어. 그 다음부터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진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인기투표의 경향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다음 평가는요, 뭐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장단점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다음에 성진을 갑시다. 성진. 금평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는 교수가 평가한 거고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평가한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요, 내용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승진을 보죠. 승진은 수직적 이동이죠. 수직적 이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라는 말과 승급, 그 다음에 배천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승급은 호봉만 올라간 거죠. 보수만 올라간 걸 얘기하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승진에서 고려할 사항은요, 폐쇄형, 개방형 사이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폐쇄형은 승진이 많이 올라갈 거고 개방형은 승진이 한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승진 기준을 볼게요. 승진 기준 두 가지예요. 경력이냐 실적이냐 두 가지예요. 주의할 사항은요, 경력이 뭘 말하냐면은 근무 연한을 얘기합니다. 경력이란 근무 연한을 얘기하고요, 학력을 포함해요. 그 다음에 실적이란 말은요, 보통 점수, 성적을 얘기합니다. 실적이란 말은 성적,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이거죠. 객관성을 물을 때요, 경력이 객관적이냐 실적이 객관적이냐 라고 물을 때요, 통상 실적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전혀 아니다, 이거 주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왜? 근평 때문에 안 돼요. 근평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근평은 인간을 평가하니까 주관적이다, 이거예요. 근평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주관성이 높고요, 경력이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력이란 거는 근무 연한을 얘기하는데 근무 연한은 객관적이잖아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객관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력 평정할 때요, 몇 가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근시성, 친근성, 발전성, 습성이라고 있어요. 요것만 빨리빨리 캐치하면 됩니다. 최근의 성적을 우대한다. 최근의 경력을 우대한다. 근시성, 각괄근자예요. 친근성, 유사한 경력을 중시한다. 친근성. 발전성이란 말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한다. 발전성. 그리고 또 하나 습속성이란 말은요, 보다 어려운 업무에 종사한 것을 우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 것을 우대한다. 이 습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경력 평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된 게 이런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요, 낙도에 근무했다, 오지에 근무했다 이러면 어때요? 경력에서 가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뭘 기준한다? 습속성이잖아요. 보다 힘든 일에 종사했다, 점수 더 주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적은요, 성적입니다. 그래서 근평이라든가 교육훈련 성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은 우리나라의 승진 제도입니다. 자, 승진은 전 직급에 다 해당되지만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5급과 고위공무원단입니다. 5급과 고위공무원단인데 5급 승진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급 승진은 원칙은 시험 승진,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심사 승진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원칙대로 현재 하고 있는 승진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되지가 않아요. 교육 파트, 교육직 공무원이라든가요, 특별한 게 교육직, 법원직, 그 다음에 경찰, 이런 파트는 시험 승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빼고 일반직은 대부분 다가 심사 승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치고 있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없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이 있어요. 평정점에 보면 금평이 제일 비중이 높죠? 금평이 70점 돼 있죠? 그리고 경영 평정 30점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은 현재 운에서 승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승진 적체가 있고요. 승진 적체를 해소한 방안이 뒤에 나옵니다. 자, 760조에 보시면요. 총정원관리가 있어요. 총정원관리가 있는데 국가공무원 정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정원이라는 부분을 현재 법에는요. 29만 3천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공무원 총정원용이라는 대통령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 숫자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많아야지 그만큼 더 뽑을지 안 그러면 못 뽑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참고 있는 내용은요.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이다 해서 뭐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시험에 2번 나오긴 했지만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또. 그래서 뭐 대우의 주자, 실무 요인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자, 다음에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은요. 제안을 통해서 예산이 절약이 오거나 행정 능률이 향상이 왔을 때 포상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포상하는 제도를 얘기한다. 자, 제안 제도고요. 다음 장단점이 있네요. 자, 장단점은요. 제안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수평적으로 직원 간의 경쟁심이 나타나서 인간관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만 보세요. 그 정도만 하시고. 자, 다음에 직무확충, 직무 재설계라고 부르죠. 이 파트는 앞에서 우리가 전문화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직무 설계란 말과 지금 재설계란 말이 있어요. 업무 범위가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럼 내 업무 범위가 좁아요. 그럼 나는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이 사람에게 뭘 해주자? 업무 범위를 넓혀주자. 이걸 뭐냐면 직무 확대를 불러요. 직무 확대란 말은 수평적으로 넓혀주자 이런 얘기예요. 나의 권한은 이거밖에 되지 못해요. 내 권한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사람에게 권한을 좀 더 많이 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권한을 내려줘야 늘어나겠죠? 그래서 권한의 범위를 이만큼 넓혀주자. 이거 뭐죠? 직무 충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평적 확대를 말 그대로 확장이라고 부르고요. 수직적인 부분을 넓혀준 것을 충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직무 충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한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냐, 업무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냐, 이 두 차이죠. 자, 다음에 이제 3장 갑시다. 3장에 보면요, 사기항량, 근무규율이 있어요. 사기항량 파트에서는, 이제 사기항량 또는 동기부여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사기란 파트가 있고요. 공무원 보수가 있고 연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자, 사기란 근무 의욕을 얘기하죠. 사기란 근무 의욕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가 있어요. 자,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는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내용 이론. 두 번째, 과정 이론. 내용 이론에 의하면은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 이론에 가면요. 사기가 높다고 생산성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기는 생산성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자, 마지막 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사기조사법. 사기를 조사한 방법에는요. 태도조사법도 있고 근무관계 기록조사법도 있고 태도조사한 것도 사회측정법이라는 것도 있고 투사법, 모르는 사이 하는 거, 면접법,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근무관계 기록조사법은요, 이직률, 뭐, 근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기 양양 방안. 그 다음에 사기 양양 방안은 다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갑시다. 보수. 자, 보수란 말은요, 공무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적 보상을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고요. 사기업에서는 흔히 임금이라고 표현하죠. 정부 조직에서는 보수로 말 쓰고 있고, 민간에서는 임금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수란 것은, 자, 특징을 보면요. 자, 네 번째. 자, 다음 페이지. 공무원 보수의 특징이 있어요. 공무원 보수의 특징은 의미한 것은요, 민간 보수와 차이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 민간 보수 어떻게 다를까? 이런 얘기예요. 자, 민간 보수와 달리 공무원 보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예산의 제약이 있습니다. 법 규정이나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경직성을 지닌다. 이렇게 쓴 거예요. 경직성. 또 비시장성, 비탄력성을 지닌다. 이렇게 씁니다. 왜? 방금 얘기했죠. 공무원 보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보수의 결정 원칙이 있어요. 비교성의 원칙과 상대성의 원칙이 있어요. 비교란 말은 외부와 비교한다 해서 이것을 대외적 균형이라 불러요. 그래서 대외적 균형 또는 대외적 비교성이란 말은요. 대외적 비교성이란 말은 민간 보수와 비교하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상대성은 대내적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대내적 상대성은요. 민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직무 자체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만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는 두 개 중 뭘 쓰고 있냐면요. 당연히 두 개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적 비교성을 적용하고요. 2차적으로는 대내적 상대성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지급 금지가 있어요. 겸직한 경우에 이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는 이중은 나가지 않는다. 가끔씩 보면 KBS에서 아나운서들 예능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돈이 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 조금 더 준다 하더군요. 몇천 원 더 준다고. 그래서 차비는 주겠지.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거지. 이중 지급 금지란 말이죠. 그래서 한 업무에 원래 본업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중복 지급 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결정 요인 볼게요. 보수의 결정 요인은 두 가지 있죠. 상한이 있어요. 하한이 있고요. 상한, 맥시멈이에요. 더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최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을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 하한은 최소한 줘야 돼요. 이것을 윤리적 요인, 사회적 윤리적 요인. 사회적 윤리적 요인은 최소한 이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제일 대표가 최저 생계비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주면 공무원 굶어 죽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 상한선은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은요 보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고용주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요 공무원 보수는 누가 주는데 무슨 돈을 주는데 국가의 재정이잖아요. 또 국민이 조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 국가의 재정 능력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도 영향을 준다 해서 민간의 보수나 임금 체계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상한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 상한적 요인, 하한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뭐 따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지만은 많이 접하지 않으면요 용어가 튀어요. 많이 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 칠 때 자꾸 읽으면 이게 눈에 익혀져요. 그럼 편하게 지나가요. 그 문맥이. 근데 이게 급조해서 읽으면 어때요? 통통통통 튀어버려요. 빨리빨리 못 잡아내요 이게. 자, 그 다음 보수체계 갈게요. 보수체계는 생활급, 근속급, 자격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크게 나누면요. 사람을 기준으로 잡거나 생활보장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활급과 근속급입니다. 근속급이란 말은 연금급을 얘기합니다. 연금급이란 것은 근무 연한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호봉 개념이죠. 호봉 개념. 자, 그 다음에 자, 자격급이 있고요. 직무급이 있죠. 직무급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그 다음에 성과급이 있죠.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을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적급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행 운하 보수체계 볼게요. 보수 결정 요인은 국가공무원법 46조에 다음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공무원 보수는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 7급 시험에 나오니까요. 와자작 또 틀린 거야. 계급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보기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몇 번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달락달락 끊어서 보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나올 확률은 적어요.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수라면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라는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그 다음 뭐죠? 기본급여 되죠. 자, 그리고 앞에는 수식어예요. 기본급여에 대한 수식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지식기간에 따라 계급별로 호응별로 지급된 기본급여. 예, 역시 기본급여예요. 앞에 수식어가 다를 뿐입니다. 자, 공무원 보수는 보수를 설명할 때 보수란 거는 봉급과 수당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있잖아요. 공무원 봉급표 보면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표시 안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수는 봉급만 받았고 못 살죠. 이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구급 1호봉이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더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계산할 때요. 봉급표 곱하기 2.5를 계산했어요. 요즘은 이제 이게 다시 공급이 많은 쪽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수당이 종류를 줄이고 이 기본급을 올렸어요. 봉급이란 말은 뭘 말한다? 기본급을 얘기합니다. 흔히 사기업에서 얘기할 때는 본봉이라고 부릅니다. 본봉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우리가 부가급이라고 불러요. 부가급. 그래서 봉급이라면 보수라면 봉급과 수당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여기서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구분할 용어가 뭐였다? 봉급과 수당이란 용어의 구분입니다. 얘와 얘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다르다. 그래서 봉급 자리에다가 보수를 넣어버리면요 영락없이 틀려 이것도. 그래서 봉급이라 함은 기본급여를 말한다 이런 말 듣거든요. 근데 보수라 함은 기본급여를 말한다면 틀렸잖아요 이게. 보수라 함은 이게 아니고 봉급이라 함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봉급과 보수의 차이점 이거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는 제2곡선이라고 부릅니다. 9개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제2곡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하박성우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2곡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직급이나 기간에 따라서 보수라는 형태가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위 직급일 때는 조금 올라가고 상위 직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상 어때?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곡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공무원 보수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는 많은 보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빠바박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자, 이것이 한국의 제2곡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나 또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한국의 공무원을 얘기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라든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더 경사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보수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하박이란 거예요. 밑에는 박하나 위에는 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상우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박상우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공무원 보수체계 볼게요. 자, 공무원 보수체계는 두 타입이 있어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어요. 호봉제는 과장급 미만이고요. 연봉제는 과장급 이상을 얘기해요. 앞에서도 이런 말 썼죠. 인사행정 오니까요. 4급, 5급, 4급, 5급 차이점이 있죠. 다시 그냥 과장급과 과장이 아닌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연봉제입니다. 그다음 과장급 미만은 호봉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다시 고위공무원일 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불러요. 대표적으로요. 받는 분들이 대통령,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의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만 있다? 기본 연봉만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성과급적 보수체계. 현재 은하의 성과급이 있고요. 연봉제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예산 성과금이 있어. 예산 성과금이 있고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예산 성과금이라는 말은 자,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되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별도로 체크하세요. 가장 아래쪽에. 자, 768.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최고 한도가 얼마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예산 성과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있고요. 이건 지나가도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연금이 있어요. 연금. 자, 연금은 연금이란 건요. 펜션을 연금이라고 부르죠. 펜션, 연금.
이 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이 군인연금이 시작돼요. 군인연금이 처음에 시작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60년대 들어왔고요. 공무원연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만들어졌던 이유는 현재하고는 취지가 달라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재정이 굉장히 가난했던 시점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시점에 퇴직 군인이라든가 공무원이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퇴직 이후에 돈 주려면 더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좀 조성하자 해서 이 당시 만들었던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두 종류 있잖아요. 국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거고 사립학교 선생님은 사학연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가 아닌 사람들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연금 시스템은요, 이렇게 공적연금과 다 같은 공적연금이지만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이제 종래에는 두 개가 별개로 운영됐어요. 그래서 얘는 20년을 근무해야지 연금이 나왔고 아래쪽은 10년이 지나야지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연금법이 바뀌면서 얘를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요 연금 수급 요건이 굉장히 좀 더 완화됐어요. 근데 물론 한 10년 근무해갖고 돈 나올 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죠. 정말 얼마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많아야지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연금이란 게 뭐 최하가 20년 이상 불입해야 겨우 뭐 조금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10년 해갖고 얼마 나오진 않아요. 국민연금 같은 거 10년 하면은요, 현재 표준적으로 한 3, 4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턱도 없이 작거든,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공무원연금이라는 걸 얘기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제외자가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아닌 자가 있어요. 1번 뭐 있다? 군인 제외된다. 왜? 군연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뭐 연금 제외자가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파트를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적용 대상은요, 공무원이란 말수엔 장관, 차관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군인과 선거에서 취임한 공무원은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유를 얘기했죠? 왜 군인이 제외된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 취임한 자라고 얘기하면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 얘기하면 되겠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이런 사람 되겠죠. 이분들은 연금법이 아니라 다른 연금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재원의 조성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기금제와 비기금제, 그 다음 기여제와 비기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현재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금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기금 없이 그냥 그게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간단해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기금제랑 복잡해져요. 왜?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 사람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점점 등치 커지고 옆에 빠질 돈이 많아져요. 자, 그다음에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기여제입니다. 기여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기여제, 기여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이제 볼게요. 보면 2010년도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2016년도 개정된 사항이 있죠. 현재 보면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사항이 있죠. 이게 이번에 이제 바뀐 부분이거든요. 이 바뀐 부분에 의하면요. 자, 이 몇 가지 개정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다는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는 볼 필요 없고, 윤곽 정도만 살짝 봐주세요. 개요만 잠깐 얘기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 2010년도 바뀐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최근에 바뀐 사항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봤을 때, 자, 현재 우리는, 자, 60세까지, 이게 정년입니다. 그럼 60세 정년 퇴직하고 연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65세부터 연금을 받단 말이에요. 옛날에 언제부터 받았다? 이때부터 받았어요. 아니, 그 이전에 언제부터 받았다? 퇴직하면서 바로 받았어요. 그러다 이게 바뀌었고 60세, 그 다음 65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아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을 산정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과거에는 퇴직 전 3년간 기준 잡았어요. 퇴직 전 3년 기준 잡으니까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 전 재직 기간으로 기간을 더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재직 기간을 통해서 이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산술 평균 금액이 많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참 시끄러운 부분이 이거잖아요. 결론이 이거잖아요. 많이 내고 조금 받자 이거잖아요. 결론이. 옛날엔 조금 내고 많이 받자 이거였고. 그 옛날엔 조금 내고 많이 받아도 가능했던 것이요. 매년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평균 수명이 근데 최근 오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평균 수명 늘지. 금리는 저금리지. 그럼 줄 돈 없잖아요. 줄 돈 없으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금 줘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나 그건 못 참겠다. 그래서 몇 분 머리 깎으셨잖아요. 그 머리 깎고 이런 부분 바람에 그것도 조금씩은 이제 보이지 않게 영향을 좀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간 경과 규정되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납부 기한이 있어요. 이 연금이 납부 기한이 과거에는 33년이 맥시멈이었어요. 더 이상 못한다 해. 그럼 33년이 된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33년 근무하려면은 60세 퇴직을 해요. 몇 살에 들어가야지 33년 근무할 수 있죠? 27세죠. 그죠? 27세인데. 자, 현재 이걸 이제 기간을 36년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럼 현재는 이제 최대 맥시멈은요. 24살이 공무원 되면은 어때요? 36년을 근무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옛날에 이런 분 많았어요. 30년, 10년, 40년 가까이 되신 분은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옛날만큼. 이렇게 다 그만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이론적으로 40년 공부할 수 있어요. 40년이면 정말 참 대단한 시간이에요, 진짜. 40년, 이분은 40년, 이것도 좀 모자래. 그러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규정에 따지면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56세까지 연금 불입하고, 그다음부터 연금 안 내는 겁니다. 맥시멈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좀 늘었다 했는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있잖아요. 비율까지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이거까지 공부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연금 지급액의 인하, 771조, 밑에 보면요, 기준소득 월액의 2.1%. 그러면 기준소득 월액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여율과 부담률 인상. 기여율의 개념을 현행 7%에서 단계별로 9%까지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여율이 또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여율이란 말도 알아야 되고, 부담률이란 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법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이게 숫자 싸움이에요, 이게. 숫자 누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이 나와요. 사실 숫자만 몇 개 바꾸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건 이해를 못하는 구조예요. 자, 현재 우린 기여제예요. 기여제란 말은 자, 국가나 자치단체가 50%를 내고 그다음 공무원 개인이 50%를 내는 구조가 현재 구조. 5대5예요. 5대5. 5대 구조를 낸단 말이에요. 얘가 내는 거를 기여한다 이렇게 쓴 거야. 기여. 그러니까 얘가 내는 돈은 뭐죠? 기여금이라 부른 거야. 기여금. 이 기여금은 보수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만들 거란 말이야. 그걸 기여율이라 부를 거고. 얘는 국가가 부담한다 해서 부담률 그리고 부담금이라 부른 거예요. 부담금. 그럼 보수의 몇 퍼센트는 얘가 부담하고 얘는 몇 퍼센트가 부담해서 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여금을 산정한 것을 기여율이고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부담률이겠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 7%, 7%에서 단계적으로 9%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예요. 9%. 그런데 이게 이제 책에 보면 옛날에는 어떤 10.8%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알면 진짜 머리 아프진 얘기인데. 보수람은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기본급과 기본급여와 부가급, 다시 한번 수당 합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기본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당이 있어요. 수당. 그럼 이때 기본급과 수당인데 수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급과 수당 A, 수당 B, 수당 C, 수당 D, 수당 E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포함시킬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만큼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 이게 숫자 누르면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이렇게 잡으면요. 비율을 이제 이 정도 비율하고 이건 똑같은 비율이라도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 10.8%의 기준점을 잡은 거는 이 정도 기준 잡았을 때 10.8이라 잡았고요. 현재 기준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7%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있다는 거 보세요. 기술적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만 이해하세요. 이걸 문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제 보수라는 얘기를 봤어요. 그 다음 공무원 단체 남아있죠? 공무원 단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공직윤리 남아있는데 잠시 쉬었답니다.